요즘 장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셔서 애엄마가 너무 신경 쓰니까요.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이 정말 슬퍼하세요. 갑자기 혼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뭐 혼자가 아니라서 쫓아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애 키워준 공 없다더니 애 크고 좀 편해지니까 나가라고 해놓고는 내 집에서 사돈이랑 같이 산다고? 이걸 내가 이해해 줄 줄 안 거야? 엄마, 너무 인정머리 없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집이라도 저희가 살고 있고 누구랑 같이 살지는 저희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모시고 살든 말든 애를 맡기든 말든 내가 상관할 건 없는데 대신 너희 집에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집 돌려주고 너는 집을 구해서 나가든 사돈 집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합가하란 소리야. 말리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정기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8세 오민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의 행동을 보니 딱 한 가지가 후회됐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을 걸 하고 말이죠. 세상이 바뀌어서 딸이 최고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적어도 정 씨의 아들만 보면 말이죠. 내 집에 눌러 앉더니 집주인인 정 씨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그 집에서 장모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하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소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어찌됐든 정 씨는 그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도 키워주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뒷방 늙은이 취급. 정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부모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정 씨가 아들네와 약 5년 전쯤에 합가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의 좀 드릴 일이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정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맞벌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이렇게는 못 지낼 것 같아요. 못 지내면 어떻게 해? 둘 중 하나가 일이라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갑자기 와서 푸념 많은 아들 때문에 정 씨도 심란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가 그리 힘든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정 씨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올게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고민이 덜 됐을 텐데 말이죠. 엄마도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살림 합치면 관리비나 생활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애도 좀 봐주실 수도 있고요. 따지자면 아들네 육아나 집안일도 정 씨가 도와주고 돈도 덜 쓰게끔 정 씨에게 희생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가 반기지 않는 듯하자 아들이 괴로운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부탁하는 아들의 모습에 정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벼랑간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이 내일부터 어린이집 방학이래요.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요. 뭐? 일주일이나? 며느리의 말에 정 씨가 기가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면 방학 동안 집에만 있는 어린 손주는 정 씨 혼자서 돌봐야 했습니다. 방학이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 씨의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정신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아들 며느리는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육아도 정씨가, 집안일도 정씨 혼자서 하고 있었죠. 일하고 오느라 지친 아들 며느리 좀 쉬라고 정씨가 나서서 하곤 했는데 점차 정씨만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내일 하루 와서 도와줄 수 있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못 나가. 왜? 다른 일에? 아니, 우리 손주 어린이집 방학이라 내가 좀 봐야 해. 아이고, 말년에 무슨 고생이야. 허리 아프다면서 혼자 집에서 애랑 씨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씨는 원래 가끔씩 지인의 식당에서 2~3시간씩 재료 손질을 해주거나 바쁠 땐 설거지도 해주며 용돈벌이를 하곤 했습니다. 생활이 궁해서라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조금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야 노후 자금 덜 까먹으며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또 그래야 나중에 아플 때 자식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죽으면 몇 푼이라도 더 남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일 있으면 불러줘. 정씨는 전화를 끊고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전에는 낮에 집안일 조금 하면 대부분 앉아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은지 종일 집안일을 하다 보면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일이 육아보다는 쉬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날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씨름하고 있으면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정씨도 폭삭 늙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정씨는 아들 부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네가 얼마만큼 경제 상황이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 외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듯 했습니다. 애도 어느 정도 커서 손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씨가 이제 허리 좀 펴고 사나 싶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가를 제안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내는 아들. 하지만 합가했을 때와는 정씨의 심정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에서 좀 해방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년 도와주니 맞벌이하며 돈을 모았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언제 나가려고? 정씨가 기분 좋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정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기는 힘들죠. 그러면 또 큰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분가를 한다는 것일까? 몇 초간 생각에 빠졌던 정씨가 번뜩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엄마 혼자서는 작은 집도 괜찮잖아요. 그게 너희한테만 합리적이지. 나한테도 그런 건 아니잖아. 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게 합리적이겠니? 엄마도 넓은 집 혼자서 청소하고 사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요즘 허리도 아프시다면서요. 그런 엄마한테 온갖 집안일을 시켰던 아들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한 집 구해드릴게요. 사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증금이랑 월세도 제가 낼 거고요. 엄마는 몸만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집을 놔두고 조그만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느냐고. 그러면 저희는 식구도 늘 텐데 저희가 작은 집으로 가요? 식구가 늘다니? 둘째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계시고 이래저래 불편하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제가 엄마 살 집을 안 좋은 곳으로 구하겠어요? 오히려 더 좋아하실걸요? 일단 집이라도 보고서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하도 성화여서 정씨는 거의 끌려가듯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실 거죠? 그러면 이 집이 딱이에요. 크기도 적당하고요. 보안도 좋은 집이에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서 깔끔해요. 월세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세긴 해도 이만한 집 없어요. 부동산 직원이 뭐라고 집의 장점에 대해 떠들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평이 안 되는 소형 아파트였는데 방이 하나였습니다. 혼자 사는데 방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큰 집에서 살던 짐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분이 냉장고랑 소파도 두고 갔거든요. 세탁기만 들고 오시면 돼요. 세탁기는 제가 사드릴게요, 엄마. 정 씨는 작은 집안을 탐탁치 않게 둘러보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처럼 혼자서 살기에 적당해 보이는 곳이지만 답답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놔두고 남이 쓰던 가구를 쓰며 살아야 한다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세탁기가 아니라 냉장고, 소파 모두 새 것으로 사준다고 해도 이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니까 이런 집에서 살지. 아들네 가족이 이런 작은 집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들네 세 식구, 아니 네 식구가 살려면 적어도 월세가 2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마지못해 아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오로지 돈만 생각하자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를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일주일 뒤에 이사를 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집이 작아 간단한 짐밖에 가져오질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사가 반나절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남들은 아파트 살다가 답답해서 말년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텃밭 키우고 산다는데 어째 정 씨는 더 답답한 곳으로 오게 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청소는 금방 하겠네. 거실, 방 하나, 욕실 하나. 작은 집인 만큼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 씨의 일과는 아들네와 함께 살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베란다는 있었구나. 베란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전에 살던 집에 있던 화분이나 상추 같은 것도 다 놓고 왔는데 가지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작아도 거실에 베란다가 붙어 있어서 그곳에 두면 딱 좋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도 하나 둘 생각이 났습니다. 급하게 이사하다 보니 꼼꼼하게 짐을 싸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가라는 아들의 말에 그냥 두고 와야 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들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6시쯤 됐습니다. 천천히 가면 아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아들 차에 실어서 가지고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 씨는 몸을 일으켜 집 밖을 나섰습니다. 가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직 퇴근 전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전까지 살던 내 집이니 정 씨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짐이라도 챙기고 있자는 생각으로 1층 공동연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 섰을 때 혹시 몰라 벨을 먼저 눌러보았습니다. 5초쯤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네가 사는 집이기에 비밀번호를 바꾸든 말든 정 씨가 참견할 바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때마침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들 며느리와 손주가 나왔죠. 엄마, 이제 퇴근하니? 애 좀 데리고 오느라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냥 왔지.
근데 그새 비밀번호 바꿨니? 비밀번호도 눌러보셨어요?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하는 아들 때문에 정 씨도 황당했습니다. 정 씨는 꼭 못 올 곳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떨떠름한 아들의 표정에 정 씨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놓고 간 짐들 좀 챙기려고 왔지. 너 시간 되면 좀 실어다 줘. 짐이요? 무슨 짐이요? 가져갈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못 가져간 옷들도 있고, 이불도 한 개밖에 없어서 불편해. 들어가서 좀 챙겨봐야지. 그리고 베란다에 있던 방울토마토랑 화분들 있잖냐? 그거 좀 가져가게. 베란다가 없는 줄 알고 두고 갔는데 조그만 게 있더라고. 하지만 그 사실에 기분 좋은 건 정 씨뿐인 듯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락 좀 제대로 하고 오시지. 필요 없는 건 그저께 다 버렸어요. 뭐? 버렸다고? 그 화분이랑 아이스박스에 심어놨던 것들이랑요. 그리고 저희 짐 아닌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럼 내 물건을 다 버렸다는 소리야? 그렇죠. 안 가져가시길래. 아니,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나중에 찾아가라며? 언제 가져가실 줄 알고 그대로 둬요? 정 씨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과 정 씨 사이를 비집고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내 배고파서 먼저 들어갈게.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래. 들어가 있어. 며느리는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정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 몸으로 비밀번호 패드를 슬쩍 가렸습니다. 그 모습도 기가 막혔습니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정 씨가 비밀번호를 훔쳐보기라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곱씹어 보면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 같았습니다.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면 어떡해? 다 버리시는 건 줄 알았죠. 제가 보기엔 비싸거나 중요한 물건은 없어 보였는데. 아니, 그걸 주인이 알지. 네가 어떻게 알고 다 버려?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것들 버리는데도 돈 많이 들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 전에 연락 한 번은 줬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미 버린 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비싼 물건은 없었고 아주 중요한 물건은 처음 이사할 때 가져갔으니 속이 쓰리긴 해도 이걸로 아들한테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문 앞 복도에 서서 말이죠. 그럼 문제 없죠? 그래, 상추는 다시 심어야지. 뭐? 알았어요, 그럼. 쓰린 속을 애써 삭히는데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려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집에 가보겠다고 하기도 전에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꼭 안 가고 왜 서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집안에 정 씨를 들이는 게 싫은 눈치였습니다. 이만 가볼게, 그럼.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정 씨에게 저녁 시간인데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아들을 보니 자신의 짐작이 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의상이라도 들어왔다가 가란 소리를 안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이곳에 안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불청객 취급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곳은 아직도 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들네에게 잠시 빌려준 것뿐이었죠.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꾸 아들 며느리의 행동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더니 합가할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며 부탁한다고 그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주 자기들 집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색낼 생각은 없지만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정 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못 보게 하려고 몸으로 가리는 모습.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정 씨의 짐을 맘대로 버렸다고 말하는 모습. 자꾸만 떠올라 정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탐탁지 않아 하는데 굳이 찾아가서 애물단지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와 거리를 두고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에 왼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쪽지를 떼보았는데 황당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아드님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받질 않으셔서 쪽지 남깁니다. 지난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 씨는 거기까지 읽고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볼까 무서워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지난달 월세가 밀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를 않아서 찾아왔다는 집주인. 아들이 아닌 엄마가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정 씨의 연락처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쪽지를 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월세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면 얼른 입금해야지. 근데 그 집주인 너무하네. 한 달 밀렸다고 찾아온다고요? 정 씨 생각에 너무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왜 전화도 받질 않아서 집까지 쫓아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얼른 돈 보내고 전화도 해. 아, 이번 달에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 달만 엄마가 좀 내시면 안 될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집주인 연락처도 드릴게요. 거주하는 건 엄마니까 무슨 일 있으면 두 분이서 통화하면 되잖아요. 아니,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며?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월세가 밀려? 아, 사실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좀 빠듯해요. 사업? 회사 그만두고 사업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사업은 사업이고 월세는 월세잖아. 이 달만요. 다음 달부터는 여유 생겨요. 아들은 전화를 끊고 문자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차마 창피해서 통화는 할 수가 없었고 적힌 계좌번호로 월세를 얼른 보냈습니다. 자고로 줘야 할 돈은 미리는 줘도 밀려서 주면 안 되는 건데 아들이 엄마 우세를 시켰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별다른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정 씨는 문 앞에 붙은 두 번째 쪽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얼른 떼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도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또 밀릴까봐 미리 아들에게 당부도 했었는데 설마 안 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내용을 읽어보고는 정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 밀리면 방 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르신이 산다기에 다시 한번 쪽지를 붙이고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난번 아들이 보내줬던 번호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쪽지 보고 전화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젊은 목소리가 휴대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요새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세요. 다음 달부터는 제때 들어오는 건 맞죠? 그럼요. 독촉 연락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꼭 제때 입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정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아들네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전화로 해봤자 이번 달에도 어렵네 어쩌네 하면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의 3달 만에 오게 된 아파트. 1층 공동연관을 열고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쳤는데 이번엔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틀리다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호수와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열리는데 아들이 이 비밀번호도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누가 들어가려나 보다 하고 반갑게 뒤를 돌았습니다. 어라, 비밀번호를 치는 여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사돈? 그러자 그 여자도 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나, 놀란 목소리와 동시에 공동연관문이 쓱 하고 열렸습니다. 서로 놀라서 쳐다보다가 문이 닫히려고 하자 둘이 같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건 정 씨가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아, 저는 아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 지금 오서방 집에 없어요. 네? 없다니요. 아직 퇴근을 안 해서요. 오늘 저희 딸이랑 둘 다 조금 늦는다고 하던데요. 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돈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돈의 옷차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금 막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꼭 잠시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사돈은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오서방이 말씀 안 드렸구나. 황당한 사돈의 말에 정 씨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무어라 더 묻기도 전에 다시 공동연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죠. 엄마. 장모님, 왜 여기에 같이 계세요? 아, 요 앞에서 만났어. 오서방이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오셨다던데. 아, 그러면, 여보, 장모님 모시고 올라가 있어. 알았어.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돈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폭풍이라도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여기에 사니? 아, 그게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러면 앞으로는 같이 살 거라는 소리야? 그게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달 전 바깥사돈 장례식에는 정 씨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셔서 애엄마가 너무 신경 쓰니까요.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정 씨는 불편해서 둘째도 못 갖겠다며 쫓아내놓고는 그 자리에 장모를 데리고 올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이 정말 슬퍼하세요. 갑자기 혼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뭐 혼자가 아니라서 쫓아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참, 애 키워준 공 없다더니 애 크고 좀 편해지니까 나가라고 해놓고는 내 집에서 사돈이랑 같이 산다고? 이걸 내가 이해해 줄 줄 안 거야? 엄마, 너무 인정머리 없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집이라도 저희가 살고 있고 누구랑 같이 살지는 저희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네 집 내 집 하면서 계산적으로 굴지 마세요. 엄마 살고 계신 그 아파트에도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산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같아. 다를 건 없죠. 사정이 그러면 장모님도 좀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엄마 5년 동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그게 모시고 산 거야?
내가 너희를 모시고 산 거지? 너희랑 살면서 애 키워주고 살림해주고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둘째 생기면 장모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공평하죠. 그래, 참 공평하다. 모시고 살든 말든 애를 맡기든 말든 내가 상관할 건 없는데. 대신 너희 집에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집 돌려주고 너는 집을 구해서 나가든 사돈 집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합가하란 소리야. 말리지 않을 테니까. 정 씨의 단호한 말에 이번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댁은 좁아서 다 같이 못 살아요. 그렇다고 엄마 집을 뺏어? 이건 나쁜 놈이 아니라 모자른 놈이야. 됐으니까 당장 나가. 아, 그럼 장모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아니,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내가 이런 자식 뭐가 예쁘다고 살던 집도 주고 월세살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엄마가 왜 여기 찾아온 줄은 알지? 월세 밀려서 또 집주인한테 쪽지 받았어. 아들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또다시 헛소리를 했죠. 저희는 못 나가요. 너희가 안 나간다면 이 집 처분해 버릴 건데 그렇게는 안 되게 해줘라. 엄마도 내 집에서 살다가 가고 싶으니까 일주일 줄 테니까 집을 구하든 사돈 집으로 가든 짐 빼. 그러고는 뒤를 돌았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역시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뒤 평일 낮에 정 씨는 어떤 남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장 났는지 문이 안 열리네요. 비밀번호 쳐도 안 돼요? 네. 이상하네. 잠시 살펴보던 남자는 통째로 비밀번호 키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에 있던 잠금 장치를 뜯어버리고 새로 달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돈도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 흐르자 이번에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가전이나 가구 빼고는 전부 빼주세요. 장정 4명이서 순식간에 아파트 안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자 잔짐들이 모두 정리되어 차에 실렸습니다. 뺀 짐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소로 옮겨주시면 돼요. 아들네 짐이 실려있던 차는 떠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정 씨의 짐을 꺼내 다시 아파트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정 씨는 아들네 짐과 자신의 짐을 서로 바꾸어 놨습니다. 어차피 이 아파트에 있던 TV며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이 모두 정 씨의 것이었으니 크게 힘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1층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한 아들네 식구들이 경비실에 문의를 했고 들어와서도 바뀐 비밀번호 키에 정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니?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이죠. 함부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너희 짐은 그 월세 집에다가 전부 가져다 놨다. 거기가 네가 계약한 집이니까 너희 집이지. 여긴 내 집이야.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될 건 뭐니? 거기서 너희 장모님 모시고 살던지 둘째를 갖던지 알아서 해. 이건 범죄예요. 주거 침입에다가 재물 손괴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식인 네가 엄마인 나한테 한 건 무슨 죄야? 그렇게 똑똑하면 그게 무슨 죄인지도 알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이러시면 저도 방법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신고해봐라.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잃는 게 크겠니? 엄마가 잃는 게 크겠니? 어차피 내 집에서 너희가 돈도 안 내고 살고 있었던 거니까 소송하면 내 집은 내가 찾아올 텐데 그 시간을 엄마가 단축해줬다고 생각해라. 어디 한번 신고해봐. 근데 나 죽고 이 집을 유산으로라도 받고 싶으면 허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집 비밀번호 1111로 해놨으니까 들어가던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 없이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정 씨가 큰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산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 것인지는 몰라도 당장에 경찰에 신고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신고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문을 뜯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이걸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기소유예나 최악의 경우 벌금 정도 낼 것 같다는 지인의 말에 이번 일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할 말 없지? 끊는다. 아, 월세는 잘 좀 지켜서 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장 갈 곳 없는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그 작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겠죠. 큰 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 식구 짐이니 그 집이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한 첫날 느꼈던 감정을 아들도 느끼게 되겠죠. 아들에게는 유산을 들먹였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괘씸해서 온전히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쓸 만큼 쓰다가 그래도 남으면 가져가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소소하게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습니다. 뭐 한다고 늙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죄송하다며 찾아왔습니다. 계약 기간도 남아서 당분간은 그 집에서 살기로 했고 사돈과 합가는 없었던 이야기가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 씨는 이제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희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연을 끊으시려고요? 그건 살면서 차차 생각해 볼 거야. 너희도 바라던 바 아니니? 그렇게 싫은 엄마가 연락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고 네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죄송해요. 죄송해 할 것 없어. 내가 그렇게 널 키웠나 보지.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 앞으로는 각자 살아가자. 한 10년이나 흘렀을 때 다시 보고 싶어지면 연락할게. 그러고는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정 씨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느꼈던 서름을 떠올리자면 오늘의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오겠죠. 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곱게 키운 딸 시집 보냈더니 감히 당신이 식모처럼 부려? 고 씨는 눈이 뒤집혀 여자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머리칼을 움켜쥐고 손을 한 바퀴 돌리자 주먹의 두피가 닿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여자는 나 죽는다고 소리쳤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며 고 씨가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사람 살려! 어디 한번 내 딸이 느낀 고통을 너도 느껴봐라. 당신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누구 죄가 더 큰지 해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고영희 씨와 그녀의 딸
장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짧았던 딸의 결혼 생활에 관한 사연이죠.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린 고씨.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 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뒷일이 어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소당하는 게 무서워서 딸이 험한 일을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는다면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동안 고된 시집살이에 힘들었을 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씨는 옆에서 말리는 사위마저 밀쳐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당장 경찰이 온다고 해도 저 여자의 머리털을 몽땅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이런 몰상식한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때 말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고씨의 딸 연주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의 모범생이었던 연주는 학창 시절부터 동네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 며느리 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힘들게 가진 늦둥이라 고씨도 남편도 특히나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공부도 곧잘했던 딸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홀로 상경했습니다. 고씨와는 이제 2시간 거리로 떨어지게 되었죠. 어여쁜 딸 혼자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딸은 고씨 부부의 걱정과는 다르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탈 없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탈은 엉뚱한 곳에서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난생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라 고씨도 남편도 얼떨떨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대뜸 데려왔으니 말이죠. 뭐, 33? 그리고 그의 나이를 듣고 고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26이었으니 7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크게 놀라자 실례가 될 듯해서 고씨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딸과 남자친구.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만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집에 인사를 시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날 고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 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결혼이요? 고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에게서 미리 언지를 받은 바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게 연주가 아이를 가졌어요. 옆에서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남편은 다리가 풀렸는지 뒤로 풀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고씨도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연주야, 정말이야? 엄마, 맞아. 제가 연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잘 살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창창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33이니 결혼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딸은 너무도 이른 나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아이를 가져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데 무작정 반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는 다시 돌아갔고 그때부터 고씨와 남편은 괴로운 논의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니, 논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울 게 아니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 씨는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승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주일 뒤에 상대방 부모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으니까 뭐 잃은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건 또 예상 못했네요. 무언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예비사돈. 기가 막힌 것은 고 씨뿐만이 아니었는지 상대방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데 어떻게 꼬셨을까? 농담처럼 내뱉는 말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꼬신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딸이 임신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꼭 꽃뱀 취급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좋아하니까 만났겠죠.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시고 올리죠. 배 불러오면 남사스러워요. 식탁 아래로 고 씨는 손바닥에 손톱이 깊게 박힐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어야 했습니다. 임신해서 결혼하는데 이것저것 따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 문제였습니다. 집은 직장 근처에 구해주죠. 반씩해서요. 그래도 딸에게 그 정도 해줄 여력은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사도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넌 밥은 좀 할 줄 아니? 네? 아, 조금요. 자취를 해서 간단한 건 해먹을 수 있어요. 대뜸 고 씨의 딸에게 밥을 할 줄 아냐는 예비사돈. 간단한 거? 아이고, 간단한 거 먹고 어떻게 살아? 가르쳐야 될 게 많다. 살다 보면 하겠죠. 그래도 아들 가진 입장으로 내 아들 밥 굽는 건 싫잖아요. 살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면 안 되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 씨의 딸도 직장에 다니는데 일도 살림도 육아도 전부 며느리가 해야 된다는 말인 듯 했습니다. 애기 낳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려고 해요. 멀리 계시는데 어떡해요? 자고로 그런 건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죠. 제가 옆에 두고 좀 가르칠게요. 어쩌다 집 이야기가 이런 화제로 흘렀나 했는데 딸을 데리고 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사시려고요? 아주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2층에 살던 세입자가 이번에 나갔거든요. 거기에서 살으라고 하게요. 아직 어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배운 다음에 나가서 살면 되죠. 아니, 살림을 배우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나요?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 나가서 사는 게 좋죠. 천년만년 데리고 있는다는 게 아니고요. 때 되면 저희가 집 사서 내보낼게요. 그러자 예비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집 해가는 게 맞죠. 그 말도 어쩐지 떨떠름했습니다. 말끝마다 남자니 여자니 하는 것도 이상했고 반씩하자니까 굳이 데리고 있겠다는 것도 이상했죠. 그렇게 할 거지? 예비사돈이 딸에게 못 박듯이 물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좋다 싫다 말할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금방 애 낳게 생겼는데 언제 집 구하고 돌아다녀요? 고 씨는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 딸을 시집 보내야 했습니다. 상견례 때 어쩐지 느낌이 안 좋다 했는데 그때 느낀 예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사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맨몸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고 씨가 2층 신혼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댔고 혼수도 채워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나 지금 1층에 와 있어. 또?
어머니가 저녁 같이 먹자고 부르셔서. 딸은 결혼한 뒤엔 전화도 한 번에 연결되지 않고 허구한 날 사돈네 집에 있었습니다. 임신한 애를 왜 자꾸 계단 오르내리게 해? 괜찮아. 근데 왜 전화했어? 주말에 엄마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간 되니? 주말에 왜? 그냥 볼 일도 있고 올라가는 김에 너 잘 있나 좀 보고 싶어서. 아, 반가워할 줄 알았던 딸의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찾아가는 게 싫은가 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 바쁘면 말고. 아, 그게 아니라 주말에 나갈 수 있을까 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시어머니가 몸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셔서. 당연히 임신을 했으니 몸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주말에도 못 나가게 할 정도면 회사는 어떻게 가는지. 회사 가지 말란 소리는 안 하니? 회사는 만사까지는 다니라고 그러시던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몸 조심해야 하니 주말엔 나가지 말고 돈은 계속 벌어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고 씨가 조금 언성을 높이자 딸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만나자. 토요일에 올 거지? 고 씨는 찜찜한 기분으로 딸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돈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위아래로 같이 살아야 하는 딸의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고 씨는 딸의 집 근처에서 오랜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입덧하니까. 딸은 빈말로라도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리 속 들어가 있어서 배만 안 보면 전혀 임산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찐 모습을 생각했는데 영 딴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이, 입덧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어서 그래? 딸이 그런 고 씨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 그건 아니고 엄마가 담근 김치 먹고 싶다. 그래? 엄마가 보내줄게. 아니, 김장 막 담근 거.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수육 싸서 먹고 싶어. 군침 돈다. 알았어. 엄마가 김치 담그면 보내줄게 그러면. 고 씨가 딸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나이에 배가 불러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200만 원? 무슨 너희한테 월세를 내라고 그래? 사돈이 2층에 사는 대가로 월세를 200만 원씩 내라고 했다는 소리에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데리고 살며 살림을 가르치겠다더니 월세를 200만 원씩 낼 것이었으면 뭐하러 거기서 사나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모아뒀다가 주신다고는 하시는데. 그건 둘이 알아서 모아야 하는 것이지 돈 문제까지 심호가 참견할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200만 원씩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날강도도 아니고. 남편도 저축한다 생각하자고 그래서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씩 떼서 드리고 있어. 정말? 왜 그런다니?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전세금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집에서 나와라. 지금 당장 나오긴 그렇지. 남편 입장도 있는데. 너무 걱정 마. 그래서 우리도 애기 낳고 돌쯤 되면 독립하기로 약속했어. 그나마 사위가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이 있긴 하다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는데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 전화. 딸은 대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같이 계세요. 아, 지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 네, 그러면 마트 들렸다가 갈게요. 네.
사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딸의 대답으로 봐서는 지금 가봐야 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들어오라는 거야? 딸과 만난 지 아직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이모님네가 갑자기 오셨다고. 근데 왜 밖에 있는 너를 불러? 인사도 드려야 하고 밥도 차려야 해. 설마 밥을 너보고 차리라는 거야, 지금? 아니, 같이 차리지, 시어머니랑.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집에 있었어도 너는 앉아 있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 씨의 말을 듣고 딸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안, 엄마. 다음에 내가 남편이랑 한번 내려갈게. 이 상황에서 딸을 붙잡고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아 속이 까매졌습니다. 그래, 가봐라. 장 보러 갈 거면 엄마가 들어줄까? 아니야. 고기만 사가면 돼. 딸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딸을 보고 고씨도 애써 웃음 지으며 손을 마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 뒤로 가끔 딸과 연락했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배가 많이 불러서 휴직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해도 여전했습니다. 주말이기에 사위와 같이 있을까 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모님. 그러자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혹시 연주랑 같이 있어? 통화가 안 되네. 같이 있으면 좀 바꿔줘. 그게 말끝을 흐리는 사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 고 씨가 화들짝 놀라서 묻자 사위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약간 조상기가 있대요. 뭐? 그럼 큰일 아니야?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당장이라도 애가 나올까 무서웠습니다. 연주는 통화를 못하는 상황이야? 아니에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사위가 딸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엄마,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올라갈까? 아니야. 괜찮을 것 같대. 시어머니도 계시고. 뭐 하러 와? 바로 내려가야 할 텐데. 그래도 너 입원한다는데. 아니야. 오지 마. 하루 이틀이면 집에 갈 거야. 긋고 말리는 딸 때문에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려던 고 씨가 다시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별일 없는 거 맞아? 별일 없지. 걱정 마, 엄마. 멀리 살아 아플 때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서울로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지에서 결혼 생활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틀 뒤에 딸은 퇴원을 했지만 고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갑자기 김치는 뭐 하려고? 아직 김장할 때도 안 됐는데. 연주 갖다 주게요. 김치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일 가져다 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연주한테도 말 안 하고 갈 거니까 당신도 연락하지 말아요. 딸에게 말해봤자 오지 말라고 할 듯해서 김치를 핑계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주소는 알고 있으니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고 씨의 행동에 남편도 걱정이 됐는지 다음날 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근처에 있을 테니까 전해주고 나와서 전화해. 둘이 갑자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남편은 고 씨를 내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근처에 내린 고 씨가 휴대폰에 적힌 주소를 보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구나.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택가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2층 건물이 딸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담장이 낮아 뒤꿈치를 들면 안쪽이 잘 보였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작게 심호흡하고 초인종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덜커덩 소리를 내며 1층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빼꼼히 안을 보자 딸 연주가 보였습니다. 산처럼 부른 배를해서는 뒤뚱뒤뚱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큰 쓰레기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들 때인데 뭐 한다고 임산부가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고 씨가 미처 딸을 부르기도 전에 다시 한번 덜컹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 미련퉁이가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 저쪽 구석에다가 세워두고 쓸면 되잖아. 몇 번을 하는 건데 아직도 몰라. 고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사돈이 자신의 딸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딸이 사돈의 말대로 봉투를 마당 구석에 세워두고 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단이랑 2층까지 싹싹 쓸어. 저 몸이 무거워서. 뭐? 임신한 게 벼슬이야? 집구석에서 놀고 먹을 생각 말고 청소라도 해. 애가 가만히 있으면 튀어나오는 줄 알아? 움직여야 나올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 씨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말고 어떤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들어 담장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눌렀죠. 그러는 사이에도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돈은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휙 하고 집어던지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 쓸면 그 쓰레기 봉투랑 이거랑 같이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와. 네, 그런데 대답을 한 딸이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고 씨는 움찔했고 사돈은 악마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또 엄살을 부려? 어째 너는 마당만 쓸면 그놈의 배가 아파? 또 병원에 가서 들어누우려고 그래? 그제서야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만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애 낳기 이틀 전에도 밥 메고 다녔어. 이렇게 여시짓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홀랑 넘어가서 발목 잡혔지. 아무튼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딸의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습니다. 사위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냈을 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니? 월세 준 거 그거 달라고 그랬다며? 이게 남편을 살랑살랑 조종을 하려고 해? 내가 그 돈 잘 모았다가 준다고 했잖냐? 그게 못 믿어서 돌려달래? 마음 곱게 먹어라. 뱃속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수모를 참고만 있는 딸도 바보 멍청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야, 거기 좀 제대로 못 쓸어. 사돈은 옆에 있던 긴 막대기를 들고 저 멀리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곳을 쓸었고 다른 곳을 치면 또 그곳을 쓸었습니다. 너 내 말이 기분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러면 표정이 왜 그래? 시엠이 말이 곶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돈은 들고 있던 막대기로 딸의 어깨를 콕콕 찔렀습니다. 고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싶을 때 그 막대기를 딸이 탁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파요. 어쭈? 이게 시애미한테 되들어. 이거 못나? 그러더니 막대기로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밀었습니다. 몸의 균형이 안 맞으니 그리 크지 않은 힘에도 딸은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고 씨는 깜짝 놀라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뭐야? 누가 남의 집 문을 발로 차? 사돈이 씩씩거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사돈이 여길 어쩐 일로? 당황하며 말하는 여자를 밀치고 고 씨가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일어났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엄마, 딸도 사돈만큼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대문을 왜 발로 차요? 그 입 다물지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대문이 아니라 그쪽 낯짝을 발로 차버리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이봐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말 다 했겠어요? 입에 안 보여요? 어디 임산부한테 폭력을 써? 폭력이라니요? 지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뭐? 이거 진짜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예의를 반말아 드셨나? 데리고 살겠다더니 돈을 뜯어가질 않나? 임산부를 응급실 갈 정도로 부려먹질 않나? 아니, 부려먹기 누가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독립하려면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와서 반말이나 찍찍해? 가르쳐? 마당 청소를 가르쳐야 할 줄 알아요? 그럼 어디 한번 시범이라도 보여줘봐요. 고 씨는 들고 있던 김치통을 마당에 3개 내던졌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이 퍽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안에 있던 내용물도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남의 마당에다가 김치를 던져? 어디 한번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보자. 고 씨는 김치 한 포기를 들고는 현관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손이 새빨개지고 옷에 김치 국물이 흐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비명을 질렀고 고 씨는 멈추지 않고 다시 김치를 들어 이번엔 여자에게 던졌습니다. 빨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르쳐줘봐. 사돈은 혼이 나간 듯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곱게 키운 딸 시집 보냈더니 감히 당신이 식모처럼 부려. 소리치는 고 씨에게 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아서는 딸을 여자가 밀쳐버리자 딸은 또다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고 씨는 눈이 뒤집혀 여자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머리칼을 움켜쥐고 손을 한 바퀴 돌리자 주먹에 두피가 닿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여자는 나 죽는다고 소리쳤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며 고 씨가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사람 살려! 여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내 딸이 느낀 고통을 너도 느껴봐라. 여자도 고 씨의 머리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머리를 잡힌 고통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딸이 당했던 것처럼 바닥에 콱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고씨가 손가락 사이에 뭉쳐있는 머리카락 뭉치를 떼서 그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대로는 안 끝낼 줄 알아. 나야말로 당신 감방에 쳐넣을 거야. 그때 덜컹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장모님, 연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새 퇴근하고 돌아온 것인지 사위가 놀란 표정을 짓고 서 있었습니다. 고씨는 사위에게도 달려들어 멱살을 쥐었습니다. 너 분명히 잘 살겠다고 했잖아. 행복하게 해준다고 결혼 허락해달라더니 우리 딸을, 우리 연주를 이렇게 살게 해?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집 살면서 연주가 저 여자한테 그런 취급받은 거 정말 몰랐어? 아니, 몰랐어도 너는 지은 죄가 커.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이라니요, 장모님. 연주야. 아, 엄마. 도대체 왜? 사위가 제 엄마를 보고는 세수하듯이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괴로운 듯한 표정과 몸짓의 여자도 한층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다고 사위가 절대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씨는 바닥에 남은 김치 쪼가리를 들고 사위에게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어디다 김치를 던져? 내 귀한 아들한테. 당신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누구 죄가 더 큰지 해보자. 나도 당신 임산부 폭행한 죄로 고소할 거야. 지난번에 응급실 갔던 것도 진단서 떼올 테니까 각오해. 또다시 달려들려는 여자를 사위가 말렸습니다. 고씨는 딸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위에 있던 휴대폰을 챙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는지 남편이 금방 도착했고 고씨는 딸을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느껴져서 곧 출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걱정할까봐.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임신한 채로 이혼한다고 하겠어. 이혼은 하고 싶긴 한 거야? 애기 때문에 무서웠어. 그런데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딸의 말을 듣고 고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그 집에 찾아간다는 걸 뜯어말려야 했습니다. 형석이한테 전화 넣을 거야. 내가 그 옆에 내 콩밥 먹이고 말 거라고. 대형 노펌에 있는 시조카에게 부탁해서 고소할 거라는 남편. 그래, 법적으로 합시다. 아주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말이에요. 사위가 찾아와도 딸과는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위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 여자와 연 끊겠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을 보니 이대로 그 집과 우리 집의 인연은 끝인 듯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런 집안하고는 영영 얽히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여자에게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 수는 없다며 말이죠. 이혼을 왜 못해요? 우리 딸은 마음 먹었으니까 몸조리 끝나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면 그쪽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는 우리 집안 애니까 우리가 데려올 거예요. 그럴 리가요. 당신이 우리 딸 폭행한 영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쪽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양육권은 우리 딸이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양육비나 댈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하면 당신 아들 회사에도 영상 뿌릴 거니까 아들 앞길 막고 싶은 거 아니면 납작 엎드려 있으세요.
그러고는 고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주야, 너무 막막하게 생각할 것 없어. 애는 우리가 잘 키우면 돼. 나 괜찮아. 근데 남편 일은 내가 정리할게. 조리원에서 몸조리하던 딸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정도 된 어느 날 다시 고 씨에게 말했습니다. 돈 받았어. 이 일은 조용히 덮기로 했고, 애는 내가 키우기로 했어. 다달이 양육비 받고 안 주면 연락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 돈 받고 전부 끝내기로 했어. 그리고 그쪽에서 회사도 이직하겠대. 나는 애기 좀 크면 다시 복직할 거야. 딸은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이걸로 딸을 이혼녀 만들고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것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육비랑 엄마가 그 집에 들인 돈이랑 매달 내가 줬던 돈까지 이걸로 끝낼 거야. 시어머니 집으로 대출 받았대. 순순히 그렇게 하겠대. 그냥 애까지 없으면 자기들도 새삼 살려나 보지. 과거를 세탁하는 돈으로 3억이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네가 당한 게 보상이 되니? 아니, 나는 우리 애기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래. 앞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내가 행복하겠어? 딸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절하게 복수해서 콩밥도 먹이고 싶긴 했지만 사실상 고 씨도 폭행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딸이 원하는 대로 홀가분하게 아이와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 엄마는 너 행복하면 돼. 결국 고 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뜯은 것도 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둘 생각이었습니다. 고 씨와 남편은 그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뿐이었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딸에게 들으니 전 사위는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이혼했고 자신의 엄마와 연을 끊었다며 딸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집은 대출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 여자는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혼의 뜻을 밝혔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딸은 단칼에 거절했고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새 출발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위였던 남자도 또 그 엄마도 말년이 그리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콩밥을 못 먹였어도 내 딸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최고의 복수를 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실 거야. 요양병원? 그래.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어머니 식당들도 내가 운영할 거고, 어머니 집도 처분하고 재산 정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되시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지. 계속 병원에 계실 텐데. 계속 계시려고 할까? 무슨 수로 나오시겠어. 어머니가 지금 70대이신데 그 나이엔 한 번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거지. 어머니도 참 진작에 도와주셨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자식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렇게 매정하셔? 어머니는 당신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더 중요하신 거겠지. 우리도 우리 애들 잘 키우려면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보다 앞길이 창창한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심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는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둘을 심 씨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심 씨가 자는 줄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조심성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40줄에 들어서는데 아직도 철이 덜 들었습니다. 그게 다 심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심씨도 이제서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만 하면서 키웠고 사고를 쳐도 내 아들 편히 살으라고 고생까지 대신해준 삶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늦었지만 심씨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심씨는 새벽녘 아들 며느리 모르게 아들집을 나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복수도 돈으로 해주고자 했습니다. 심씨도 돈이 남아돌아서 쉽게 벌어서 그동안 아들에게 퍼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온 심씨가 넉넉하게 살게 된 이유는 특별한 사건도 있었지만 뼈를 가는 노력도 필요했죠. 심씨의 남편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작았지만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범하게 먹고 살 만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꽤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명을 달리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공장을 심씨가 이어받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씨는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당시 아들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삶이 막막했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애 낳고는 집안일만 했기에 당장 취직을 할 길도 요원했죠. 그 당시 심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쓰는 단순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돈이 되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3년간 심씨는 말도 못할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흐른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심씨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야, 올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던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올케가 우리 엄마 좀 데리고 가야겠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시누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고 산 지가 오래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3년쯤 되었을 때부터 말이죠. 지독했던 시집살이에 남편이 아무리 부모라도 안 보고 살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의 장례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인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니.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뒷말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오형제였는데 남편이 없어도 나머지 자식들이 넷이나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에 쓰러지셨는데 그 뒤로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돈 없고 몸도 불편한 시어머니를 자식들 누구도 모시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니 요양원에는 안 들어간다고 넷 중 하나가 모셔라 했더니 모두들 거절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내 자식들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올케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아무리 명수가 죽었어도 자식이 아닌 게 돼. 올케라도 며느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엄마 모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올케가 책임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수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를 과부가 된 며느리 보고 모시라니.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고요. 돈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동안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그날의 통화가 심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심 씨는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미운 정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딱한 노인네를 차마 심씨마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막내딸 집에서 쫓겨났다던 시어머니를 심씨가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씨는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지난날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집살이는 없었고 서로 살갑지는 않아도 한 지붕 밑에서 그럭저럭 먼 친척 같은 사이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옳게? 진짜 1억이야? 모시고 갔으면 알아서 해야지. 무슨 병원비를 달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한테 어제 전화 왔어. 우리더러 돈 모아서 병원비 대라고. 그리고 빚도 있다고 나보고 갚으라는데 다시는 그런 일로 전화 못하게 해. 나는 없는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이날 이후로 올케랑 엄마 다 차단할 테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어. 일방적인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걱정되었는지 어쨌는지 왜 괜히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듣게 하는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구도 심씨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훗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부쩍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날이 많던 시어머니. 어느 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웬 통장을 꺼내 심씨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심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열어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척이나 큰 금액이 찍혀 있는 통장. 이걸 왜 저한테? 아니, 애초에 돈 없는 어머니 모시기 싫어 자식들이 버렸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내 임종 지켜주는 자식한테 주려고 숨겨놨던 돈이야. 그 말은 자신의 임종을 지킬 심씨에게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 돈이 있었으면 그냥 쓰시면서 편히 사시지. 그래도 세상에 남은 내 흔적들에게 주고 싶었어. 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에게 주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날은 미안했다. 이대로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 돈이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갈까 무서워 미리 준다며 통장을 통째로 심씨에게 주었습니다. 얼른 빼서 심씨의 통장에 옮겨 놓으라며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대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설마 재산이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겠죠. 아니, 장례 비용이라도 요구할까봐 무서워 콧배기도 비추지 않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반년을 더 사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맙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심씨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심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큰 금액이지만 평생 쓰고 남을 돈도 아니고 투자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 이 돈이 사라질까 무서웠습니다. 우선 아들과 심씨가 함께 살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물론 처음 차린 국밥집은 실패했고 그 다음 해 다시 차린 국밥집이 크게 성공해서 다른 동네에 2호점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심씨도 사람답게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심씨는 돈 벌어 아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회계사가 되고 싶다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에서 키웠습니다. 심씨는 그것만이 아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없이 살았던 때를 떠올리자면 전문직만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먹고 살고 가르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성공하면 심 씨의 삶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어떡하죠?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회계사 공부를 쭉 했는데 2년 동안 떨어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순간 심 씨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동갑인 여자친구와 1년 만났는데 임신을 했다는 아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상대방의 부모님은 결혼시키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자 쪽 부모인 심 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불과 몇 달 만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도 아직 공부 중이기 때문에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전혀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까지 한마당에 선택지가 없었죠. 아들은 공부를 계속해야 했고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심 씨는 아들 며느리 아파트 하나를 사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쯤 흘렀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월 2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영준이 엄마는 직장 안 다닌다니. 한 달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더니 여전히 며느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봐야 하는 아들 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 씨가 그 생활비를 전부 대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얼른 공부해서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년간 아들은 공부했지만 결국 시험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고 또다시 2차에 떨어지고 다시 1차도 떨어지고 그게 수년간 반복이 되자 아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이 된 듯 했습니다. 저 공부 그만하려고요. 어쩌면 2, 3년에서 떨어졌을 때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0살이 되었고 그 사이에 둘째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이 될 때까지 며느리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심 씨도 지쳤습니다. 밑 빠진 독에 심 씨만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엄마만 일하고 아들 며느리는 30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취직해야지.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취직을 해요? 요새는 30 넘어서 직장 들어가고 그러잖아. 좋은 대학교도 졸업했는데 30살이라고 취직이 안 돼? 모르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래도 그렇게 큰 직장엔 못 들어가도 영준이 엄마랑 둘이 벌면 먹고 살만 하지 않겠니? 집도 있으니까. 영준이 엄마는 애 때문에 어떻게 이래요? 애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둘 다 대학도 나왔는데 직장엔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그만둔 이상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 이번에도 심 씨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라도 일해라. 그러자 어쩐지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공부해서 국밥집에서 일하는 게 기쁠 일인가 싶었습니다. 심 씨는 아들을 3호까지 늘린 국밥집 중 한 군데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카운터 보고 관리만 하길 원했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월급을 주며 아들에게 일을 시키다가 조금 후에 식당을 물려주려던 심 씨는 계획은 바꿔야 했습니다.
한량 같은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 식당도 곧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넉넉히 주며 관리는 심씨가 직접 하자 생각했죠. 아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내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월급을 주었습니다. 너 일하는 거 봐서 때가 되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해. 심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들은 심씨에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경제적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어쩔 땐 손주들 영어 과외 비용, 또 어쩔 땐 며느리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다양한 선물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주는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심씨는 그걸 알았지만 여력이 되니 자식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심씨의 마음을 아들이 알아주면 무척 좋았겠지만 아들 부부는 재벌 2세라도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40대가 된 지금은 국밥집 3호점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요구하면 들어주는 부모가 있으니 아들은 회계사가 된 것보다도 풍족하게 살았고 본인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심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억만 도와달라며 말이죠. 이놈이 무슨 사고를 쳤나 긴장했는데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아, 사실 처남이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대요. 바로 메꿔야 한다고 해서 제가 급한 대로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나보고 달라는 거야?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처남이 얼마 전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래서 금방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너희가 갚아야지. 그걸 왜 여기 와서 그러니? 사실 요즘 식당 수입도 줄어들었고 집 대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 소리에 심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그 집을 사줄 때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새 아파트를 사줬었고 그 뒤로 집값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못 갚을 만한 금액의 빚이 생겼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들은 그 나이에 그만큼 돈을 모은 사람도 있는데 충분한 지원을 받고도 빚이 있는 게 정상은 아니었죠. 그리고 처남의 빚을 왜 자신이 떠안고서는 심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돈내로 들어간 돈도 그동안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너는 그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다는 거야? 고개를 푹 숙이는 아들. 애가 둘이니까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많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네 가족의 사치스러움을 심씨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심씨가 시어머니 돈으로 일어서긴 했어도 그 돈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지금까지도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주하지 않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도 돈을 벌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냥 받은 돈만 쓰며 살았다면 애저녁에 빈털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놈은 이 모양인 건지 너무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서인 듯 했습니다. 너희 능력껏 알아서 해 이제. 하도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들은 40이 된 지금까지도 철이 들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매정하게 말은 했어도 심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억 말고도 빚이 더 있다는데 오죽했으면 자신을 찾아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러는 게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심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일이니 남의 일처럼 모른 척 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뜻 도와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이틀 뒤
심 씨는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 높지도 않은 일반적인 높이의 침대였는데 어떻게 떨어진 것인지 허리가 불편했지만 며칠이면 낫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수술이 아침 일찍인데 네가 좀 데려다 줄래? 그러면 제가 그냥 오늘 저녁에 모시러 갈게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내일 일찍 제가 모셔다 드리면 되죠. 입원도 하려면 보호자도 가야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헤어질 때 매정하게 쫓아냈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곧 아들이 데리러 왔고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도 심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허리 어떡해요, 어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말도 마라. 너희도 조심해. 입원은 어느 정도 하신대요? 아들 며느리와 한창 대화를 하던 중 심 씨가 슬그머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이걸로 내 병원비 결제해. 그 안에는 심 씨가 넣어놓은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받고는 심 씨의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달리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일전에 말했던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심 씨는 퇴원한 후에 아들에게 2억을 주기로 속으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전부 도와주지는 못해도 아주 외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에서 침대에서 주무세요. 며느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 살가운 듯 했습니다. 안방에서 자라고? 애들도 바닥에서 못 자고요. 어머니도 허리 때문에 침대에서 주무셔야죠. 저희가 거실에서 잘게요. 그러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지 그랬어. 너희 불편하게. 불편하긴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니 수술하러 가시는 건데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죠. 침대 엄청 좋은 거라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성화의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확실히 허리가 덜 아프긴 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아들네 침대를 뺏는다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눈이 가물가물하는 와중에 차라리 소파에서 자거나 손주들 방에서 같이 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잠에 들었는지 눈을 떴을 땐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눈을 꿈뻑거리니 거실에서 TV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들네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이 꽉 닫힌 게 아닌지 귀를 기울이자 바깥에서 아들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최소 입원 기간이 2주라고 했거든. 퇴원하시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실 거야. 요양병원? 그래. 허리가 수술한다고 싹 낫는 게 아니잖아. 좀 더 회복하시라고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도록 할 거야.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식당들은 전부 내가 운영할 거야. 그러다가 관리해준다고 하고 어머니 집도 처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되시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지. 계속 병원에 계실 텐데. 계속 계시려고 할까? 어머니가 지금 70대이신데 그 나이엔 한 번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거지. 어머니도 참 진작에 도와주셨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자식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렇게 매정하셔? 그러게 나도 마음이 좋지는 않다. 나라고 엄마한테 그러고 싶을 리가 없잖아. 솔직히 오늘 도와주시겠다고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안 해. 어머니는 당신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더 중요하신 거겠지. 우리도 우리 애들 잘 키우려면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보다 앞길이 창창한 우리가 쓰는 게 맞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 어머니 입원하시면 집에도 가볼게.
분명히 갖고 계신 게 더 있으실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심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아닌 집에 쳐들어온 날강도들의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요양병원에 넣어놓고는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하나씩 가로챌 모양인 듯 했습니다. 어떤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둘이 함께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고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이 집에 데리고 온 것이 그 첫 번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심 씨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도 뒤척거려서 아들 며느리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긴장한 채로 누워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가장 아들 며느리가 깊게 잠든 시간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는 소파 위에 걸려있는 아들의 외투를 집어 올렸습니다. 아까 심 씨의 신용카드를 줬을 때 지갑에 넣어 외투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지갑을 열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카드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픈 허리를 붙들고 조심조심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분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난데 오늘부터 한 달간 식당 문 닫으려고 해. 한 달 동안이나요? 그래. 그러니까 이모가 직원들한테 전달들 좀 해줘. 한 달간 급여는 다 줄 거라고. 휴가라고 생각하라고 하면 되지. 심 씨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은 국밥집 1호점을 차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고 전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매니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 휴가요? 그러면 저희는 좋긴 하지만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전부 다 문 닫을 거야. 전부요? 그러면 3호점은 작은 사장님 계시니까 따로 연락 안 드려도 되나요? 3호점이 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전부 이모가 좀 연락해줘. 그리고 문 잠그고 비밀번호 바꿔주고 혹시나 아들한테 연락 오거든 모른다고 해. 알겠지? 직원은 이상한 심 씨의 요구에 어리둥절했지만 군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심 씨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장사가 덜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이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식당을 후레자식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었는지 부재중 통화 목록이 찍혔습니다. 심 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안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 씨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한참 앉아 있으니 현관에서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계세요? 언제 오셨어요? 아들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놓고 오신 거예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안 오셨다 그러고. 그러더니 아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신용카드 여기에 넣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가져왔어.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심 씨가 입을 다물자 아들이 거실 바닥에 있는 봉투를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저건 다 뭐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자 심 씨가 봉투에서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앞에 펼쳐보았습니다.
이거 그때 말한 2억이야. 너 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세요? 안 주신다더니. 이거 주면 나는 요양병원엔 안 가도 되는 거냐? 네? 아들이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얼빠진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니까 네가 직접 다 가져가겠다면서. 아니니? 어디 가져가 봐라. 간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들도 심씨가 어째서 이러는지 직감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아니고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씨가 그 눈앞에서 통장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한 번에 찢어지지는 않고 지저분하게 구겨지며 반토막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심씨는 대답하지 않고 함께 들어있던 카드도 반으로 접어 꾹꾹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씨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아들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퇴원하고 나면 이건 너희한테 주려고 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모든 게 사라지겠지. 이런 천하의 나쁜 놈. 그리고 이거. 심씨는 또 다른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들 앞에서 펼쳐 보였죠. 그러자 아들의 눈이 곧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 통장엔 2억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식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네가 엄마를 보살펴주면 너한테 주려고 넣어둔 돈이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를 보고 생각해둔 바였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처럼 여러 자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키웠지만 나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않으면 재산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심씨는 그 통장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놀라서 통장을 낚아채 갔습니다. 통장이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돈을 뺄 수 없겠지만 아들은 돈에 눈이 멀었는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니? 그럼 이것도 가져가라. 찢어진 2억 통장도 아들 발치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재주 있으면 이걸로 돈 찾아봐라.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여태껏 안 그러셨으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는데요? 나도 사람이야. 내 자식 귀하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뭘 주어도 아깝지 않았지만 그런 자식이 나를 버린다면 나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니. 버리다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바깥에 내다 버리기라도 해야 버리는 거니. 요양병원에 넣을 계획을 세운 순간 너는 엄마를 버린 거야. 저도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한테 상속될 재산인데 저희 힘들 때 미리 주셔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평생을 그렇게 쉽게 살았지? 인생이 손만 벌리면 그렇게 저절로 굴러갔지? 상속? 상속이라는 게 왜 있는 거야? 평생 열심히 번 돈 내가 쓰다가 죽으면 내 자식들 잘 살으라고 남겨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걸 건너뛰고 부모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로채갈 생각을 했지. 네가 먼저 엄마를 버렸으니까 엄마도 너 버릴 거야. 이제부터 식당에도 나오지 마. 네? 식당까지 그만두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내일 출근할 거예요. 식당 문 다 닫았어. 다 팔아버리던지 옮기든지 어쨌거나 네가 내 식당에서 일할 일은 죽어도 없어. 그럼 저희는 빚은 어떻게 갚고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그걸 진작에 고민해보지 그랬냐? 보나마나 엄마한테 손 벌리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랬다면 차라리 더 착한 효자가 되지 그랬어.
그랬다면 미리 줄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니니? 효자 노릇할게요, 엄마. 이미 늦었어. 그런 효도는 안 받고 말 거야. 어서 나가라. 아, 엄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심씨가 외치자 아들이 움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아들을 심씨가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이 현관 밖으로 뒷걸음질 치자 심씨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통장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심씨의 마음도 그것들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아들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빚만 남았으니 인생이 팍팍해지겠죠. 하지만 빚이 있어도 살고 있는 그 집을 팔면 작은 빌라에라도 새들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살 길은 자신이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산다고 해도 심씨가 마음이 되돌아갈 일은 없을 듯 했습니다. 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요양병원에 누워있을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 했습니다. 그러면 욱신거리는 가슴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